둘이 합의하고 한 성관계였고 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절대로 함부로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함부로 합의했다가는 성범죄자로 호적에 빨간 줄 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이라 함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지, 즉 자백할지, 아니면 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억울해 라고 부인할지입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도 안 되고, 처벌받을 게 너무나도 두렵고 하루빨리 사건을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인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변호사가 보기에는 억울할 일이 아니어서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인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들어보기에는 이거는 성범죄는 아니어서 다퉈서 혐의를 벗어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는 뻔히 성범죄인 게 맞는데 나는 억울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인정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반성을 할 일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만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범죄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 억울함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길 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남녀 간에 혹은 연인 사이에서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일어난 잠자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성분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소를 당한 남성분은 성범죄가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이 진리인 것으로 마치 받아들여져서 남자는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함을 주장한다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처벌은 더 세질 테고, 그렇다면 내가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처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되고 취업 제한 명령까지도 받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은 유혹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부로 방향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식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선처라는 것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선처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데,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고, 처벌을 안 받는 것도 선처지만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도 선처입니다. 따라서 억울하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나는 아무것도 처벌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기대했지만, 검사님은 그래 선처해주자 라고 하고 그냥 벌금형 선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판사님은 징역 3년 할 걸 징역 1년에 선처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냥 쉽게 방향을 정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경우에 더 최악은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받아야 되니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혹은 원하지만 조건이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합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다시 나는 이제 부인하는 쪽으로 바꿀래, 이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죄는 죄대로 인정되고 합의는 합의도 못하고, 그 사이에 변호사 도움 받으니까 변호사 비용은 또 날린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변호사가 보기에도 억울하고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끝까지 싸워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그것도 안 되면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부로 먼저 임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랑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을 때 이 합의할지 여부만 조심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합의 이외에도 사소한 나의 언행 하나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합의 이외에 다른 조심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부로 인정하는 발언 하지 않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건에 직면한 분들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상대 여성한테 되게 무서운 연락을 받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나왔지? 나 너 고소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특히 대한민국 남성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언론에서도 봤을 테고 뉴스에서도 봤을 텐데 고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대충 알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그러다 보니 일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라는 말을 은연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발언들은 이후에 고소가 돼서 진행이 되면 당신이 범행을 인정한 거 아니냐는 걸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유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한 말이 꼭 그래 내가 너의 주장처럼 나는 너를 강간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라는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그런지 몰랐는데 네가 그랬다니 내가 미안해, 이런 경우 있거든. 이 미안해는 너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는 거지, 너가 지적하는 나의 행위가 잘못된 걸 나도 인정해 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방금 든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사 현실은 경찰에 가면 유치하게도 그런데 왜 미안하다고 했나요? 잘못한 게 없으면 미안한 게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어떤 유치한 질문을 받는데, 이게 사실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 조사실에 들어가서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가기가 또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함부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 정도 그 전에 변호사랑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혐의를 인정하라는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아니, 앞에서 변호사 상담 받으라고 해놓고서 변호사 조언을 조심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님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받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인정하게 해서 합의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변호사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해서 열심히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내고 합의서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일 처리하기 훨씬 편하고, 괜히 다퉜다가 안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감옥 가는 것보다 인정해서 그냥 처벌을 낮추는 게 더 안전하다는, 블레임을 덜 받는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런 변호사의 조언처럼 나는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쓰고 그 외에 나한테 필요한 자료 준비하고 합의 노력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모든 거는 변호사가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삭하게 파악하고 사건에 올인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조언일 때 유효한 것이지, 그냥 변호사 사무실 당장 갔더니 뭐 거기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인정하라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변호사가 해준 조언을 믿어야 되냐,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건 결국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냐의 문제라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인지가 왜 중요한지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합의가 큰 이슈인데, 합의를 할 때는 성범죄다 보니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만이라도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성범죄 사건인데, 그럼 결국 가해자의 변호인과 피해자의 변호인이 서로 연락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 측을 대리해서 했던 사건인데 상대방 변호사님은 국선 변호사님이셨어요. 근데 한 달에 저랑 전화 통화를 약 15번을 했는데 그 중에 10번 넘게 할 동안 매번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제가 매번 자기소개를 했어야 됐어요. 변호사님, 저는 최용희 변호사고 변호사님이 맡은 사건은 누구이며 그게 누구시죠? 언제 어디서 뭐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그제서야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변호사들이 정말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하면 아, 됐고요, 얼마예요? 이런 변호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얼마인지만 전달해라 이거예요. 또 어떤 변호사님들은 5,000원쯤 그렇고 3,000에 가시죠? 마치 무슨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런 연락을 변호사가 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연락은 의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하다 보니 이런 식의 업무 처리가 더욱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겨야 되냐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인하면서 한 합의는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이게 대법원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일부 고등법원에서 부인하면서 한 합의는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맞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히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판결을 해버리면 이건 결국 자백을 강요하는 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부인하지만 얼마든지 합의해 줄 수도 있거든요. 부인해,
그렇지만 나로 인해 어쨌든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난 누군가가 나로 인해 피해 입은 게 싫어. 그러니까 그 피해는 내가 보상해 줄게 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부인하면서 합의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런 판결도 되게 웃긴 건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면 부인하면서 합의니까 합의로서 효력이 없어 라고 해놓고서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은 했네 이러고 또 참작은 해요. 그래서 말장난이라서 다 무시하시고, 아무튼 매 순간 내가 한 행위 하나하나가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질지 모르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한 성범죄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진짜 성범죄를 범한 거면 처벌받아야 되고, 그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처벌을 좀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만,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100번 강조하지만 변호사 상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임이 아니고 상담은 꼼꼼하게 받으란 얘기입니다. 선임은 나중에 고민해도 되고 일단 조언을 정확히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전날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벌인 일인데 다음날 여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내가 너무 행동을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남성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성이 뭔가 좀 차갑게 나오고 이러면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걸로 그걸 연결시켜서 고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어제 한 일이 범죄 피해여야만 내가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한 게 아닌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에 배우자한테 간통이 적발되자 상대에 간통한 사람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거랑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범죄는 10건 중에 최소 8, 9은 대부분 누구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기관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서 당장 수집해야 될 증거는 없는지, 그리고 전날에 있었던 일을 잘 복기하고 상대방의 진술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고소장부터 입수하고 찾아가야지, 이런 엉뚱한 행동하지 마시고 지금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할 시간에 해야 될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임도 해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 질문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선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늦게 선임하는 건 어리석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늦게 선임되면 늦게 선임된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임을 늦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비용 때문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일단 좀 기다려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선임해야지, 이거는 몸에 큰 병이 발견됐지만 일단 좀 기다려보고 더 나빠지면 병원 가야지라고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임을 할 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좋다. 요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찾아오시는 분이 10분 중에 7, 8분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있으나 마나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고 내가 해도 되는 말, 내가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변호사의 입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처벌도 중할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 스텝마다 변호사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했을 때 과연 합의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기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혹은 그 반대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고소해야 한다면 선임은 둘째치고 변호사와 먼저 꼼꼼하게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